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오늘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상담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배우시는 상담 이론이 총 10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가지 이론 중에 첫 번째 이론, 정신분석 치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정신분석 치료를 배우시고 앞으로 9개의 이론을 더 배우시게 되는데 9개의 이론을 배우시면서 분명히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이 정신분석 치료라는 거는 앞으로 배우게 되실 그 이론들의 토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이론이 먼저 생겨나고 이 이론에서 조금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이론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토대가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앞으로도 이제 다른 이론을 배우실 때도 비슷한 목차로 흐름이 이제 흘러갈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치료 이론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이론을 만든 학자에 대해서 생애가 어땠고 또 이 이론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고, 세 번째는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요한 개념, 성격 이론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네 번째는 이 이론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게 이 정신병리 이론이에요. 우울증이면 각 이론마다 오늘 배우실 정신분석 치료에서 우울증을 설명하는 그 방식이 다르고, 인지치료에서 우울증을 설명하는,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치료 이론입니다. 치료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정신장애, 심리적인 증상들을 이 이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는가, 그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그래서 이 정신분석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일곱 번째는 그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론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건 10개지만 수백 가지 이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론을 배우시면은 이론을 보는 관점이나 눈이 생기게 되면서 이 이론은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네, 이렇게 평가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론을 만든 분이 프로이트인데, 이 프로이트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치료가 그 이후의 학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이 이어졌는지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신분석 치료의 개요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교재는 47쪽을 보시면 돼요. 주교재 47쪽을 펴시고요.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실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셔서 여러분 중에서도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창시한 심층 심리학의 이론 체계와 치료 방법을 우리가 정신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론을 배우실 때 이론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제 목차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신분석 치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우실 것은 분석적 심리치료, 그 다음에 아들러 심리치료는 이제 개인 심리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행동치료, 이렇게 쭉 배워가시는데, 이 이름은 이 치료 이론의 핵심을 딱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이론하고 그 이론의 이름을 매칭시키기가 쉬우실 텐데,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심리, 정신을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 안에 뭐로 나눠져 있고,
층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 이론의 이름이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정신장애들은 심리적인 원인들로 발생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이론이 딱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상들은 다른 이유로 다르게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리적 원인은 왜 생기냐?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갈등들에 의해서 유발하게 된다. 이 무의식에 대한 건 뒤에 좀 더 배우실 건데 어쨌든 이 이론에서 강조하는 거는 무의식적인 갈등. 그러니까 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의 정신장애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 무의식 수준. 사실 무의식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마음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신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주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부터 인간관이 혁명적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다라고 바라보는 인간관이라는 게 이렇진 않았어요. 근데 이 프로이트가 이 이론을 제시했을 때부터 인간 행동의 대부분이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되었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 무의식,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무의식의 주된 내용이 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 이론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동의를 좀 하시나요? 내 행동의 대부분이 내 무의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맞나요 이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우리의 무의식에서 결정이 될까요? 그 내용도 또 성적이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는 이 과정을 이 그림처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무의식적인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뒤에서 자세히 보실 건데 원초아는 무의식 수준의 성적인 본능적인 충동이고 초자아는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반영, 양심도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이려면 이렇게 좀 해야지 이런 부분들. 이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 이 둘 간에 사실 극단적인 다른 이런 면모가 있는데 자아는 이 원초아하고 초자아의 그 가운데서 얘네들을 잘 중재해서 우리가 이런 본능적인 충동대로만 살아가서도 안 되지만 너무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도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그 사이에서 자아가 중재 역할을 잘 하면 우리가 잘 적응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어떤 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정신적인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될 때 정신장애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 이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 얘네들이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역동이 생기는 거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원초아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고 초자아는 계속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막 천사의 목소리와 악마의 목소리가 귀 양옆에서 야 해도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힘겨루기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의 결과로 우리 인간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프로이트는 이제 뒤에 주요 개념에 나올 텐데 무의식이라던가 성적인 추동은 그냥 성적인 충동이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고 근데 여기서 성적이라는 거를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성이랑 똑같은 단어로 쓰시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약간 의미는 좀 관계적인
거에 전개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정신 역동, 방어 기제. 방어 기제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개념들을 프로이트 이론에서 제시했다. 성장하면서 자아가 발달해서 한 개인의 성격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방어 기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원초화가 있다고 했어요. 이 원초화는 성적인 충동, 공격적인 충동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안에서 그런 충동이 올라올 때 우리는 편안하지가 않아요. 약간 불안해지고, 내가 이 충동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긴장과 불안이 생기거든요. 이런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라는 게 발달합니다. 그 뒤에도 설명드릴 거예요. 정신장애라는 것은 앞에 드렸죠? 무의식적인 갈등, 즉 얘네 셋의 갈등과 불균형, 또 추가적으로 어린 시절에 겪은 부모와의 갈등. 이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어린 시절을 매우 중시합니다. 모든 상담 이론에서 다 어린 시절을 중시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다른데, 이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방어기제라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방어기제는 무조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미숙하거나 방어기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요럴 때 문제가 되는데, 미숙한 방어기제에 의해서 정신장애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치료에서 갖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은 우리가 이거를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이 무의식이 우리의 정신장애를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무의식을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의식화, 알아차리도록. 근데 이거는 무의식을 우리가 그냥 알아차릴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를 보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겠구나.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자아를 중심으로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치료에서의 목표입니다. 이 치료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최초의 체계적인 심리치료고, 현대 심리치료의 모태가 된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프로이트의 생애로 넘어갈 텐데, 교재는 49쪽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1856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오스트리아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그 프로이트 박물관도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유여행으로 가다 보니까 박물관에 갔는데 어떤 설명 이런 걸 안 듣고 그냥 쭉 보다 보니까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전시물들은 많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영어로 쓰여 있고 하니까. 어쨌든 오스트리아에서 프로이트 박물관을 갔다 오니까 뭔가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자, 생애를 보는 이유는 이 이론을 만든 학자의 생애를 보시면 이 생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게 됐는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유태인이었고 어머니도 유태인, 그리고 되게 권위적이었고 경제적 어려움, 부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다 보니 부친 사망 시 죄책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분석을 하면서 이 정신분석이라는 치료 이론의 토대를 만든 거죠.
프로이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기만 했다면 이런 죄책감을 느끼거나 분석할 일도 없었을 거고 이런 훌륭한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웠겠죠. 그리고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대상의 차이도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19살 차이가 났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내였기 때문에 이복 형제가 있고 그래서 총 9형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런 가정 환경에서 프로이트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것들을 좀 느꼈을까? 그리고 이 프로이트의 경험이 아까 초기 기억을 중시하다고 했는데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게 이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기에 보면 일단은 이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졸업한 이후에 그때는 이제 생리학 실험실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학 실험실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브로이어라는 되게 브로이어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만나서 히스테리 여러분 히스테리 뭔지 아시죠? 저 사람 히스테리 부리네 우리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데 히스테리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게 돼요. 이 당시에는 히스테리 증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데 신체적으로 마비, 팔이 안 움직인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치료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 심리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읽어보시고 또 최면치료를 접하게 되면서 이때 최면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좀 접하셨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도 막 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의식 수준 이 아래에 뭐가 있구나 무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이트의 생애를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이트는 워낙 유명한 그 학자이기 때문에 생애에 대한 책이나 이런 거 되게 많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이거를 좀 볼 건데 네. 그러면 첫 번째 그 정신분석의 발전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심리적 외상론의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론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재의 5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나 오라는 그 환자의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히스테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면 치료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알게 된 것이 히스테리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 특히 성과 관련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시기가 지나가서 추동심리학 시기로 가면 이때 프로이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전에는 최면 치료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면 치료로는 한계가 있네. 최면 치료로 다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네 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치료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이트가 내담자 환자를 이제 그 치료를 할 때 카우치라고 해서 되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렇게 길다란 소파를 얘기하거든요. 이 소파에 그 사람을 편안하게 눕도록 하고 거기서 그냥 자기 안에 떠오르는 것들을 어떤 필터링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걸 자유연상법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똑바로 앉아서 바라보면서 상담을 하면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좀 부정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편안하고 이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뭐 유아기, 외상이론, 유아기, 공상이론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또 인간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충동, 추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어떤 무의식에 대한 이론, 심리성적 발달 단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주요 이론들을 개념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찬기 자아심리학의 시기로 가면 이제 이때가 되면 자아와 원초화라는 그 발표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구조를 밝히는 자아가 있고 원초화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네, 이것도 교재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프로이트의 사후에 다른 학자들이 프로이트의 그 이론을 이어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또 발전이 일어나요.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식 이론, 자기심리학, 관계적 정신분석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또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계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프로이트 이론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어간 거고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프로이트의 어떤 내용들에 반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아니다 하면서 발전을 한 건데 이거는 다음 주차에 배우실 융의 분석심리학, 그 다음 주차 배우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개념과 성격 이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정신분석에서 하는 기본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설명이 될 건데 4가지 기본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심리적 결정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심리적인 원인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무의식. 인간의 심리 세계에는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정신현상이 존재한다. 우리의 행동은 의식보다 무의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맞나요? 그리고 성적 추동. 성적인 추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그리고 성추동이 무의식의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 근데 나중에 요 성적 추동에다가 하나가 추가돼서 공격적 추동이 추가가 됩니다. 네 번째, 어린 시절 경험이 중요하다. 특히 부모와의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가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보여지게 되는 성격 형성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요한 기본 가정을 깔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 가정의 토대가 되는 이제 이론 개념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먼저 보실 것은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형학 뭔가 이렇게 해수면 그 단면처럼 그림이 나와 있죠. 이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에서 무의식 세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접근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수준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마음에 대해서 의식 수준, 그 밑에 전의식 수준, 그 밑에 무의식 수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의식 수준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자각하고 있는 우리가 뭐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 지각은 오감을 통해 느끼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전의식은 평소에는 우리가 딱히 의식하지 못하지만 노력을 통해서 의식 수준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이거는 기억이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그냥
계속 이렇게 여기에 전두엽적이나 뭐 이런 쪽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어땠더라 할 때 떠오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의식 수준인데 여기 보시면 공포, 폭력적인 동기, 이기적인 욕구, 수치스러운 경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자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쉽게 의식되지 않는 다양한 심리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의 중요성은 우리 행동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얘가 결정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 역동이라는 것은 역동은 다이나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의식에 저장된 심리적인 요소들은 일치성, 상충성에 따라 서로 촉진하거나 서로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역동, 갈등 이런 것들이 불균형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무의식을 그러면은 의식화시키는 게 되게 치료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의식화시키느냐? 이 이론에서는 꿈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카우치에 누워서 자유현상으로 쭉 얘기를 하면 이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무의식을 파악해보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은 이런 궁금함 때문이었습니다. 왜 신체 마비를 겪는 히스테리 환자들은 자신이 왜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할까? 근데 뭔가 최면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게 된 거고요. 다음에 무의식은 그러면 뭘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가 보면 이게 그림을 보시면 되고 이런 무의식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심리적인 경험 중에 우리가 그걸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가 불쾌하게 되거나 고통스러운 것들이 억압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다. 개인의 행동은 읽어보시고 프로이트의 관심은 무의식 세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게 프로이트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럼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